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며칠 전 한국개발연구원과 상반된 평가지만 양측 모두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번째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X의 후보 자격이 취소됩니다. 과기부는 회사가 신청 당시 적시한 자본금에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4%에 불과했지만 환자 우려는 여전합니다. KTX가 도입 20년 만에 해외로 수출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42량 2,7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우리 경제를 두고 엇갈린 진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각각 물가 안정세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부진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에 금융시장도 최근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정인 기자입니다. 정부는 2달 연속 내수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수출 호조세의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3월 정점을 찍은 뒤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실제 3월 이후 최근 2달 사이 물가는 2%대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그만큼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11일 수출 증가세에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비슷한 지표를 놓고도 정부와 상반된 진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KDI 역시 내수 부진 요인으로 고금리를 지목한 만큼 금리 인하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둔탁한 정책이거든요. 반영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반기라도 효과를 내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조금씩 내리는 스탠스를 좀 취해줘야 된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미국에 이어 이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창용 총재의 통화정책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앞으로 공공주택 뉴홈 나눔형에서 5년만 거주하면 개인 간의 거래가 허용됩니다. 기존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기관만 매입이 가능했는데 이젠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주택 320여 가구가 들어서는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해 짓는 나눔형 공공주택으로 최대 80%까지 3% 미만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상 나눔형 공공주택은 시세의 70% 수준입니다. 지난 1월 사전청약 때 나온 추정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약 4억 원입니다. 나눔형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제한돼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5년 의무 거주 후 LH에 팔고 처분이익이 생기면 수분양자와 LH가 7대3의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때 처분이익은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인데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고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으로 차익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감정 가격으로 공공사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4인 거래가 허용되면 시세 기준으로 거래가 가능해지고 통상 시세가 감정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이익 귀속분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시세의 30% 가격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형 매입 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존 청년층에서 일반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정부가 네 번째 이동통신사 설립을 준비해온 스테이지X의 주파수 할당 신청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22년 만에 네 번째 이통사가 생기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끝내 자본금의 문제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취소 이유 정리해 주시죠. 네, 과기정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X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테이지X 측은 지난 2월 5일 5G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을 내고 주파수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3개월 내에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내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X 측이 낸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 서류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에는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저히 미달한 금액만 납입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스테이지X 측의 당초 계획과 달리 주주 구성 내용도 신청서와 크게 달라졌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습니다.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가액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이통사라고 밀어붙인 건데 사실상 검증에 대한 정책 실패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강 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통해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상원 스테이지X 대표는 정부의 주장이 이해되면 수용하겠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청문회를 열고 스테이지X 측의 주파수 할당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사실 스테이지X에 대한 자본금 논란은 절차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부도 뒤늦게 이 같은 점을 인정하면서 보여주기식 성과 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배진솔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30년간 이어진 이통 3사의 독과점 구도를 깨 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겠다며 제4 이통사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통신시장의 어떤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이제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을 해서 경쟁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통신 사업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기지국 의무 구축수를 축소하는 등 이통사 진입을 완화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무 건정성을 꼼꼼히 따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려가 계속되자 스테이지X는 자본금 확충엔 차질이 없다며 통신을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왔습니다. 파격적인 요금제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하게 온라인 중심의 투명하고 거품 없는 유통 구조를 만들고 스테이지X는 총 납입 자본금 2,050억 원 가운데 500억 원도 못 냈습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은 1억 원에 그칩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제4이 통사를 서둘러 선정해 홍보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업자들이 재정 문제 때문에 진입해가지고 다 실패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눈 감아주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와라. 정책 실패이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 공정위로부터 오너일가 소유 계열사의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SM그룹이 마곡 산업단지 신사옥 입주 요건을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선 면적의 50%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와 관리 업무를 맡은 서울경제진흥원이 시정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신성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SM그룹은 마곡 산업단지 신사옥에 입주했습니다. 섬유 제조사 TK케미칼과 건전지 제조업체 백셀 등 SM 계열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 마곡 산업단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 연면적 중 50%를 R&D 연구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SM 마곡 사옥이 현재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서울경제진흥원은 지난 10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와 경제진흥원 측은 일부 연구시설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고 대한해운 등 일부 계열사들이 최근 마곡에서 신촌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입주계약 해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점검에 대해선 허위로 답변하라는 요구를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SM그룹의 시정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최대 6개월 이내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입주계약 해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SM그룹은 위법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기관에 추가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효성그룹이 2개의 지주회사로 재편됐습니다. 장남 조현준 회장이 효성을,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이 신설지주사 HD효성을 이끌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윤지혜 기자, 그룹이 분할된 거죠? 네, 효성그룹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안건은 효성 첨단 소재를 중심으로 6개사에 대한 출자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신규 지주회사 ATS 효성을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주총회 안건은 무난하게 승인이 됐는데요. 그간 오너가의 사내이사 선임 등 효성 측 결정에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해왔던 국민연금 또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승인에 따라 7월 1일자로 재편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의 기준으로 주식회사 효성이 0.82대 ATS 효성 0.18입니다. 독립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네, 맞습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기존 지주인 주효성과 효성 TNC, 중공업, 화학을 맡아서 기존 사업을 이어갑니다.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지수인 ATS 효성과 효성 첨단 소재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을 중심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동안 형제의 경영으로 그룹을 이끌어온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독립 경영에 나서게 되면서 사실상 계열 분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년 전 형제의 난으로 의절했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재산에 불복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엔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배임죄 처벌이 늘어날 거란 재계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슬기 기자, 금감원장이 배임죄에 대한 생각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브리핑을 열고 삼남한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배임죄는 유지보단 폐지가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배임죄 소송이 남발될 거란 재계의 우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힌 건데요. 만약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 판단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배임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일도 양단으로 유지와 폐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현행 유지보단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남한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장은 또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며 7월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경제팀의 일원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얼마 전에 연장됐다고 발표됐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결정을 존중하긴 하지만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상위 10개, 20개 종목만이라도 기관 투자자 중 또 정보 관리 시스템이 완비된 기관만이라도 일부 재개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SBS 비즈 조수익입니다. 다음 주부터 동네 의원부터 대학 병원들까지 집단 휴진이 시작됩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휴진 신고를 한 의원은 4%에 불과한데 환자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실제로 휴진을 하겠다는 의료기관이 많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금 전에 휴진 사전 신고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어제까지 총 1,400여 곳이 휴진 신고를 했습니다. 전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 4%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다만 휴진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에 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18일 집단 휴진 당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병원들도 휴진에 나서면서 걱정이 큰 상황인데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서울대병원을 둘러싸고 특히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교수들이 중증과 희귀질환 환자는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전체 휴진이란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이 없는 환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뇌전증 전문 교수단체와 분만 그리고 마취 관련 의사들이 모인 단체에서도 잇따라 불참 선언이 나오면서 필수의 의료를 유지하려는 분위기도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이광우입니다. 코로나19로 빚 갚기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온 새출발 기금, 2년째 삐그덕대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1년 가까이 기약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서영 기자입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경영 악화로 지난해 8월 새출발 기금을 신청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자는 갚고 있는 상태라 부실 우려 차주였지만 사업은 기울고 이자가 밀리며 A씨는 장기 연체자인 부실 차주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캠코가 일부 빚을 탕감해주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A씨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딱 멈춰 있어요. 근데 넘어간 사람은 엄청 많은데요. 확정이 된 사람이 없어요. 계속 무한 대기예요. 이자는 계속해서 쌓이고 우리는 계속 그냥 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부실 차주로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구제된 경우는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상태로 1년을 보낸 셈입니다. 취재 결과 사업을 주관하는 캠코에는 관련 내부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실지 저희도 정확하게 지금 받은 부분이 없어서요. 캠코는 2,000개 협약을 맺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6월 중에 제도를 마무리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에야 부실 우려 차주가 부실 차주가 됐을 땐 별도 신청을 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부실 우려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새출발 기금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 가장 주요했던 사람들이 부실 우려 차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까지 커버를 하겠다 했는데 그 전환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덜 했나 보네요. 부실 차주로 넘어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문제가 있죠. 인생의 절벽 앞에 선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새출발 기금이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장하는 기술 특례 상장은 통상 실적 예상치를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장한 기술 특례 기업 10곳 중 9곳이 추정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예상과 실제 매출 차이 얼마나 납니까? 네, 지난해 매출 예상치를 내놓으며 상장한 기업이 26곳이었는데요. 그 예상치가 실제 매출보다 10% 이상 부풀려진 기업이 23곳, 88.5%에 달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10월에 상장한 두 기업의 경우 기존 3분기까지 매출에다 4분기 추정 매출을 합산해서 연간 매출 추정치를 산정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연간 매출이 추정치보다 20% 이상 적었습니다. 연간 매출 5억 원을 추정했던 한 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 차질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됐습니까? 네, 지난해 10월부터 금감원은 이처럼 예실차가 10%를 넘을 경우 사업 영역별로 그 배경을 사업보고서에 자세히 적도록 했습니다. 앞선 반도체 설계 기업 파드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 4곳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설명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설명을 적긴 했지만 충분치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은 내놔야 되는 거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오히려 이걸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 이후 실태 점검을 진행하진 못했다며 설명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기업이 있다면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상이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에너지와 인프라,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고속철도 차량 KTX 이음의 첫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먼저 정상회의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과도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탐사부터 개발, 활용까지 전주기 협력은 물론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개발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텅스텐과 몰리브덴 등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 광물을 갖고 있어 다시 한번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활로를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KTX 공급 계약도 체결됐다고요? 네, 이번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고속철 차량의 수출입니다. 현대로템과 철도공사 간 계약으로 고속철 차량 총 6편성, 우리 돈 2,700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최초 수출로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입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지역 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해 우리 지역 난방 시스템 수출의 기반을 확보하는 등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에너지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제약 클러스터 조성 2차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즈베키스탄 제약 연구 분야 역량 강화와 약품 자급 기반 마련을 지원하게 됩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파는 오토바이 헬멧 대부분이 충격 흡수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제품과 화장품에선 또다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정보윤 기자, 이 안전모는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문제가 좀 심각하군요. 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큐텐에서 판매 중인 오토바이 안전모 10개 제품 중 9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특히 이 중 8개 제품은 아예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기준에서는 머리 모형에 안전모를 씌운 뒤 강철 구조물에 충돌시켰을 때 충격 가속도가 약 3,000m/s 제곱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8개 제품은 측정 가능한 최대치인 10,000m/s 제곱으로 나왔습니다. 일반 야구모자 쓴 거나 다름없는 이름만 안전모인 셈입니다. 어린이 제품에선 또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요? 네,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어린이 제품 28개 중 39%인 11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튜브 같은 여름철 물놀이 기구 7개에선 최대 295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3배 넘게 나왔고 비눗방울 등 액체 왕구 3개에선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 아이소티 아졸리논과 메틸 아이소티 아졸리논이 검출됐습니다. 눈이나 입술에 바르는 색조 화장품 역시 안전하지 않았는데요. 7개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된 중금속과 차르 색소가 검출됐습니다. 알리 테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맺은 자율협약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했고 큐텐 역시 위해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코스피가 소폭이지만 나흘 연속 상승하며 연중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어제보다 0.13% 오른 2,758.42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4월 5일 2,759.2 이후 800여일 만에 최고치입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05% 내린 862.19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5원 40전 오른 1,379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건설업 체감 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CBSI가 67.7을 기록해 전월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로 신규 수주 부진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으로 오전 한때 비가, 늦은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강원도는 오전부터 늦은 밤 사이 비가, 전라 내륙과 경북, 경남 내륙은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양은 중부와 경북의 5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토요일은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폭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7도로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동해안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낮 동안 속초 26도, 강릉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오늘보다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30도, 대구 33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겠고요.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